이번 시간에는 고위문학 제망매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망매가 뭐예요? 제사 지낸다. 망, 죽은 사람. 누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이 노래의 성격은 뭐다? 추모적이다, 추도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추도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니까 추모적, 추도적 성격의, 그죠? 성격을 가진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지금 신라 시대에 불려진 노래니까 기록이 뭐겠어요? 향찰로 기록이 되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 향찰로 표기된 것을 번역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향찰 표기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찰 표기는 그러면 어떤 표기를 향찰 표기라고 하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죠. 우리말을 표기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을 때니까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와요. 너, 니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와요. 그 다음에 사랑애자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와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말을 충분히 한자로는 표현 못하잖아요. 여기 뭐야? 는이라는 조사, 를이라는 조사, 해라는 어미를, 여기 엄밀히 말하자면 어미와 접사가 쓰였네요. 그래서 접사까지 표현하자면 하 플러스 하가 접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접사, 얘는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는, 를, 하아를 뭘 빌려온 거죠? 얘네는 한자의 소리, 즉 음을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나, 너, 사랑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을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향찰 표기라는 것은 한자를 빌려다 쓸 때 뜻은 뭐예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형식 형태소예요.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방식, 이 향찰 표기는 크게 보면 차자 표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차자 표기법.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알파벳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너, 너 사랑해. 나는까지 써야 되는데, 조사는 생략하고 사랑해를 써보면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해 이렇게 접사까지 어미까지 다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향찰 표기라고 한다. 요게 이제 뭐의 특징입니까? 향가의 특징이죠. 향가의 특징. 그죠? 신라 시대에 불려진 향가니까. 그럼 향가는요? 신라 시대에 불려진 노래죠. 그러면 향가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볼까요? 향가란 신라 시대에 불려진 노래야. 그런데 신라, 그러니까 삼국 시대의 말부터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초까지 불려진 노래를 우리는 향가라고 해요. 향가라는 것은 원래 향이 시골 향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향가인데 이 향가는 뭘로 표기했다? 향찰로 표기했다. 향찰 표기했다. 그 다음에 이 향가는 정형시이다. 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형시인데 왜 정형시냐? 형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4구체로 4줄로 쓰고 8구체
8줄로 쓰고 19채 10줄로 쓰는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부르고 자, 맨 처음에 4구체, 그 다음 8구체, 그 다음 19채로 이어졌는데 이 19채 향가는 가장 향가 중에서도 정제된 형식을 보여줘. 정제된 형식과 내용을 보여줘. 정제되었어. 무슨 뜻이야? 잘 갈고 닦았어. 그래서 19제 향가를 뭐라고도 해요? 사내가라고도 한다. 향가의 향유층, 작가층은 왕, 승려 같은 지배계층, 즉 식자층이 지은 노래야. 그리고 민중도 짓기는 지었어. 오케이? 그래서 뭐야? 현재 전해지는 향가의 개수는 모두 25수가 전해집니다. 25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삼국유사라는 책과 균여전이라는 책에 전해진다. 자, 여기서 이런 왕과 승려라는 지배층도 썼지만 누구도 썼다? 민중도 썼다. 그래서 주로 승려가 썼기 때문에 향가의 성격은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불교적 색채가 아닌 유교적 색채를 지닌 향가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충담사라는 스님이 지은 안민가라는 작품이다. 안민가라는 작품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즉 치국 안민하는 길 도와 이상을 다룬 작품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머니이다.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을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살려야 그들이 백성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산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는 무슨 내용? 유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충담사라는 스님이 누구의? 경덕왕의 명령을 받아 쓴 향가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게 향가. 그래서 작자층이 주로 승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불교적 색채만 띠는 게 아니고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작품은 유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향가는 정형시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기, 서, 결의 내용상 3단 구성을 띈다.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라는 내용상 3단 구성을 띠는데 이것은 바로 뭐야? 향가의 구성을 계승한 것이고 19채 향가의 결, 즉 낙구 부분의 첫 음보 감탄사는 시조 종장의 첫 음보 감탄사와 3음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시작, 서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전개, 그 다음에 결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이 결 부분, 낙구, 이 두 줄을 낙구라고 하죠. 이 첫 음보는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이 감탄사가 시의 내용을 집약하고 시상을 전환, 시의 내용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한다. 오케이? 요걸 뭐가 계승했다? 시조가 계승했다. 요거 알아두시면 이 향가의 특징을 아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이 4구체, 8구체, 10구체로 이어질 때 처음에 4구체, 8구체는 집단적 주술시적인 내용도 있다. 그리고 점차 갈수록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한다. 집단적 주술시의 내용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처용가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민요적 성격도 지닌 것이 있습니다. 민요적 성격을 지닌 것 뭐예요? 민요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함께 부르고 혹은 따로 부르고 했다는 얘기인데 뭐예요? 서동요가 바로 민요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또 풍요라는 작품이 있는데 얘도 민요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향가가 무조건 승려나 귀족계층만 왕족만 향유한 게 아니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서정시로 발전해서 19세 향가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고 산해가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기, 서, 결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에 하나, 둘, 셋, 넷, 네 줄 사구, 서에 하나, 둘, 셋, 넷, 사구, 결에 하나, 둘. 그래서 19째 향가이고요. 결에 감탄사로 시작했죠. 시상의 전환이나 시상의 집약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리고 가난이 있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제망매가요.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요. 의식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도적이고 추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충담사 가 아니고 월명사죠. 그죠?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불규적 색채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불규적 색채가 있는지 끝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거 이따 보시고요.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생사길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딜 말하죠? 화자가 있는 여기죠. 그럼 화자는 누구예요? 월명사니까 여기는 이승이 될 거예요. 이승. 여기 있는데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두렵다 혹은 슬프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누이한테 묻는 거죠. 근데 실제 묻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럼 뭐요? 그냥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이를 말하는 거예요. 누이.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요? 누이를 말합니다. 누이는 간다 말도 못다 이러고 갔다. 그래서 이 나가 누이니까 나는 간다 라고 말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그리고 말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인용한 것이다. 누구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예요? 누이의 말을. 그렇죠? 자, 못다 이러고 가셨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당연히 슬픔이겠죠. 그래서 이 의문형 어미 입고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을 보여주는 거다. 슬픔이 매우 깊다. 그래서 슬픔의 심화적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픔의 심화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이야기 시작은 뭐예요? 누이가 죽어서 매우 슬프구나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서를 볼까요? 자, 서에서 어느 가을 이른 발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곳을 모릅니다. 혹은 모르겠구나 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누이와 나는 혈육관계 가족인데 누이가 너무 일찍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인간 삶에 대한 허망함,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무상감을 느끼고 있어요. 무상감. 다른 말로 뭐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 무상이란 말을 언제 써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구나, 무상감을 느끼는구나.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고려말 시조에서 인생 무상에 대한 시가 많이 나오죠. 언제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뭐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래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뭐야? 무상감을 느끼죠. 오케이, 요거 무상감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허망함, 무상감.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이 어느 가을 이른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과 같이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 낳는데 한 혈육인데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누이의 죽음을 어디에다 비유한 거예요? 떨어지는 잎에 비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누이의 죽음을 어디에 비유했다? 자연에 비유했다. 자연에 비유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작품성이 높은 거죠. 비유와 상징이 뛰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한 가지에 낫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는 뭐가 될 거예요? 부모가 될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나요? 이 가지에 이파리 하나는 누구예요? 나, 월명사 스님이고요. 이 이파리 하나는 뭐예요? 죽은 누이예요. 누이인데 이파리, 나와 누이는 한 가지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른 바람 때문에 누이의 잎이죠. 잎이라고 비유했으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어. 이게 누이의 잎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누이의 잎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누이의 죽음을 뭐예요? 자연에 비유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가족 관계를 자연물인 나무에 비유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뭐예요? 한 부모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를 한 부모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혈육관계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해도 되고, 떨어진 잎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죽은 누이를. 그리고 이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죽음의 원인이 되고 떨어진 잎은 누이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누이를 죽게 한 원인이니까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시련. 이 시련이 원인이 되어 결과 누이가 죽었구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을에 부는 바람 때문에 죽었는데 그 바람이 일찍 불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요절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 부분에서는 누이의 죽음을 자연에 비유했다. 혈육관계를 자연에 비유했다. 그 다음에 이른 바람은 죽음의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잎이 떨어졌다.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르는 요절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어떤 감정이다? 무상감을 느끼고 있구나. 화자의 정서.
그 다음 낙구를 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향가. 식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성으로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 미타찰에서 맛볼라, 만날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화자를 말해요. 화자를 말하고 위에 있는 나, 기에 나오는 이 나는 누굴 말해요? 바로 누이의 말이니까, 누이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거니까 이 기에 나타난 나는 누이를, 그 다음에 낙구 부분에 나타난 이 나는 화자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미타찰에서 만날 거예요. 미타찰은 뭐예요? 바로 윤회사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미타찰은 돌을 닦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든 죽어서든 돌을 닦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미타찰. 다른 말로 서방정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극락세계라고 해요.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그죠? 그래서 여기 윤회사상, 아미타 사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화자는 누이와의 죽음을 기서에서 슬퍼하죠. 기에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서에서 무상감을 느끼다가 결에서는 시상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내가 열심히 도 닦아서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윤회사상 들어가 있고요. 도 닦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재회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다른 말로 이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뭐한다? 승화한다. 이 승화를 다른 말로 뭐한다? 극복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여기가 바로 주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시가 나오겠어요?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뭐가 나와요? 사별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별시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같아요?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같은 거고, 여기에 대한 태도가 공통적이냐 차이점이 있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제막매가에서는 이별, 사별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 라고 보고 다른 것이랑 비교하면 될 거예요. 요에 대한 문제를 뒤에서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작품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식구체 향가. 그래서 향찰 표기다. 추도적, 애상적인 뭐야? 슬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고, 윤회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재는 누이의 죽음이고,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성찰과 불교적 득도를 통한 재회를 염원,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징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 사내가라고도 한다. 향가 중에서 가장 정제된 형식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뛰어난 비유. 뭐에 비유했어요? 누이의 죽음을 어디에? 자연에 비유했죠. 가족관계를 자연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의식요, 그죠? 제사의식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비유를 통한 죽음의 성찰이 돋보이고, 식구제 향가의 전형적인 형식 기서결, 의미상 3단 구성이라는 것. 또 하나, 낙구의 첫 음보가 뭐라고? 감탄사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 계승된다? 시조의 내용상 초장, 중장, 종장. 내용상 3단 구성의 시조, 종장의 첫 음보 3음절에 계승되었다. 자, 배경설화와 함께 전한다. 향가는 무조건 다 배경설화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배경사를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지은 식구제 향가인데, 이승에서는 헤어졌지만 저승에서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불교적 믿음이 깔려있고 삼국유사에는 열명사가 제를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지전을 서쪽으로 날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전은 뭐냐면 자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뭔가 글귀를 써놓은 종이를 말해요. 그래서 창기파랑과 함께 표현 기교 및 서정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 중간 퀴즈의 104번 지문입니다. 자, 나 지문이 뭐냐면 공무도화가가 나왔어요. 공무도화가 뭐죠? 사별의 시죠. 자, 사별의 시예요. 사별시라는 상황은 여기 지금 제망매가랑 똑같은데 이별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임은 강을 건너지 마세요. 임은 그의 그 강을 건너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을 어찌할 거나 라면서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그냥 슬퍼만 하다가 끝나요. 뭐가 없어요? 재회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제망매가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나와 나의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원인을 밝히고 그 슬픔에 대응하는 태도상의 차이점을 쓰래요. 그러면 두 화자 모두 뭘로 인해? 사별로 인해 슬퍼하고 있어. 하지만 나의 화자는 뭐야? 뭐에 그쳐요? 체념했죠. 어떻게 하지? 라고 끝났으니까 체념에 그치는 반면 다의 화자는 그 슬픔을 뭐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뭐하고 있나요? 승화 혹은 극복하고 있다 라고 쓰시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조건이 공통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어떤 방식으로 슬픔에 대응하는지 빈칸을 썼어요. 예, 이렇게 조건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지금 구멍을 뚫어서 가로 채우기로 냈지만 이것을 그대로 전문을 다 쓰라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다음 문제는 몇 번이냐면 106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06번은 뭐냐면 가글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이질적인 것은 다른 것을 고르래요. 시적 화자의 상황은 뭐예요? 사별했어요. 가족과. 그러면 사별시가 아닌 것을 고르란 얘기겠죠. 선지 1번 볼까요? 형님,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뭐예요? 이승이겠죠. 열매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이승이야. 근데 누가 죽었어요? 형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부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공통된 상황은 사별 그죠? 한 상황이라는 거. 박목월의 하간. 그런데 아까 여기 제망매가에서는 뭐요? 죽은 노이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이 뭐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다시 만날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뭐야?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승에서는 툭 하면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지만 학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이승과 저승이 뭐 했다? 연결되지 않고 뭐 했다요? 단절되었다. 요거까지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 2번 봅시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우리 배운 거죠. 정주용의 유리창 1학년 교과서에 나왔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는 유리창을 그런데 닦으면서 외롭기도 하고요. 황홀하기도 하대요. 왜 외로워요? 만날 수 없으니까. 죽은 아들을. 왜 황홀해요? 이렇게 유리창에 그린 입김으로나마 볼 수 있으니까 황홀하대요. 그래서 역설법이고요. 고훈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면서 뭐요? 슬픔을 절제하고 있는 시라고 했죠.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사별시라는 것.
그러면 이 지금 유리창은 저승과 이승을 단절의 세계로 봐요? 아니면 연결된 세계로 봐요? 단절된 세계로 본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3번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김현승의 눈물인데 여기도 역시 사별시예요. 여기도 누가 죽었냐? 화자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뭐 하고 있나요?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불교가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기 비유법이 사용되었는데 어떤 비유냐? 볼게요.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었다. 이게 뭐냐면 자식의 죽음이에요. 자식의 죽음. 자식의 죽음을 누가 봤어요? 내가 봤죠. 화자가 봤는데 하느님도 함께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했대.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절대자. 신입니다. 기독교의 신이에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면 이 열매는 긍정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 화자의 성숙된 감정이에요. 화자의 정신적 성숙. 그러니까 화자는 뭐야? 자식의 죽음을 보고 정신적으로 좀 성숙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여기서 나는 화자겠죠. 그렇죠? 화자가 웃은 이유는 뭐예요? 웃은 이유는 자식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줬다는 것은 눈물을 지어줬다는 것은 여기서 눈물이 부정이 아니고요. 긍정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의 꽃의 시들음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나에게 웃음을 주고 슬픔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와 대응되는 시어가 바로 뭐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눈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서 눈물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되지만 화자의 성숙도 되니까 100% 부정의 의미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역시 상황은 사별이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리가 뭐야? 미래 시제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하늘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음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사별의 상황이 아닌 거. 5번 산이 정온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아기가 없다. 김광균의 은수저예요. 아기가 죽었어요. 사별시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누굴 생각해요? 아기를 생각해요. 죽은 아기를.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자, 은수저를 보고 누굴 떠올렸어요? 죽은 아기를 떠올렸어요.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오케이? 사별의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제 아기가 저 건너로 건너갔다라고 저 세상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니까 여기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회를 다짐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7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와 가글이 뭐예요? 제망매가겠죠. 우리 지금 제망매가하고 있으니까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두 작품의 공통점에 대하여 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을 찾아라. 못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모르더니 냇가의 푸른 버들 내가 먼저 아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봄이 왔어요. 현재 상황은 봄인데 봄이 왔는데
소식을 몰라. 누구의 소식을 모를까요? 그리워하는 사람의 소식을 모르겠죠. 따라서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몰라. 누가요? 화자는. 자, 화자는 봄이 왔는데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모른다. 혹은 봄이 왔다는 소식을 모른다. 왜 모르겠어요? 이별로 인한 슬픔 때문에 모를 것이다. 왜요? 이별로 인한 슬픔 때문에 뭐야? 뭘 몰라요? 봄이 온 것조차 모른다. 혹은 봄이 왔는데 님의 소식을 모른다.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냇가의 푸른 버들 네가 먼저 아는구나. 그럼 냇가의 푸른 버들 너. 그러니까 이 냇가의 푸른 버들을 뭐 한 거예요? 의인화한 거고요. 너는 뭘 알아요? 봄이 왔다는 것을 알아. 여기 내가 먼저 목적어 생략됐어요. 봄이 왔다는 것을 너는 알아. 누구는 푸른 버들은 아는데 나는 몰라. 왜? 이별의 슬픔 때문에 어지버의 뭐야? 시조 종정의 특징. 시조 종정의 차돈보 뭐라고요? 감탄사. 향가의 형식적 특성을 계승한 거예요. 어지버. 감탄사야.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겠느냐. 인간의 이별을 어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무슨 태도?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바로 푸른 버들과 화자의 대조네요. 자, 푸른 버들과 화자. 화자는 뭘 몰라요? 봄이 온 것조차 몰라. 왜? 이미 인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렇죠? 화자는 부정적 상황이고 푸른 버들은 봄이 온 것을 알아. 그래서 긍정적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원인이 갑작스러운 이별에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슬픔의 원인이 이별에 있다는 뭐죠? 제망매가와 공통점이 맞아. 제망매가 공통점 맞는데, 자, 이 시조에서는 갑작스러운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단 중간 셈으로 쳐놓는 거예요. 다른 선지랑 비교해서 가장 그죠?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겁니다. 2번.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죠. 제막 메가에서는 나무가 아니고 한 가지. 그죠? 한 가지와 잎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표현했고요. 여기에서는 뭐요? 푸른 버들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 둘 다 슬픔 드러냈고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끝부분에 집약되죠. 자, 제막막가에서 낙구. 그죠? 낙구에서 뭐야? 여기에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지버 감탄사니까 드러난 거예요. 3단 구성이라는 시상 전개 방식 똑같죠. 그죠? 제막막가, 식구제 향가, 기서, 결. 그죠? 내용상 3단 구성, 낙구의 첫 음보 감탄사, 여기 감탄사. 그죠? 맞아요. 향가 형식을 그대로 계승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자 정리라는 믿음을 통한 슬픔의 종교적 승화. 자, 제망매가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는데, 자, 종교적으로 슬픔을 승화한 것은 요 구절만 맞아요. 요 구절은 제망매가는 맞고요. 이 시조는 종교적 승화 없고요. 종교적 색채도 없지만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지도 않고요. 종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슬픔을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승화하지도 못했어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어떤 태도로 끝냈어요? 체념적인 태도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공통점이 아니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만 본다면 회자 정리라는 믿음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승화한 게 아니에요. 자, 회자 정리는 뭐냐면 만남이 있으면 뭐도 있다? 헤어짐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 승화하면 맞는 말이죠. 제명매가 맞는 말이고 이 시조는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회자 정리와 같은 뜻을 가진 뭐야? 거자필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자필반은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 을 또 약속한다는 거고 그죠?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승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인데 뭐만 맞는 말이에요? 제망매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이 시조에는 맞지 않아 공통점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1번이에요. 요 문제까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할 때 가는 뭐겠어요? 제망매가겠네요. 참고할 때 밑줄치 씌워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의 설명을 봅시다. 이 작품은 화자와 죽은 누이의 관계를 한 가지에 난 나뭇잎 혈육관계라고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자연물에 비유하고 죽음을 낙엽 그쵸? 잎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는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뭘 골라야 돼요?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비유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봅시다.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몰랐더니 아까 나왔죠? 푸른 버들 화자와 감정이 대비되는 소재로서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 어떤 감정? 이별로 인한 슬픔을 비유한 시어. 아까 한 거예요. 이해는 맞고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이 무심이 뭐예요? 고전시가에서는 욕심이 없다는 말은 허랑하다 아마도 뭐다? 거짓이다. 구름은 욕심이 있다. 자, 그러면 고전시가에서 구름이 욕심이 있다. 여기서 이럴 때 팍 오는 느낌 뭐야? 구름은 뭐다? 간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천에 떠 있어. 뭐가요? 구름이 중천. 하늘 가운데 떠 있어서 임의로 떠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 광명한 날빛은 뭐예요? 해죠. 그러니까 해는 뭘 상징해?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임금을 상징하죠. 임금의 날빛을 가린다라고 했으니까 구름은 간신이에요.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간신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을 드러냈네요. 맞는 말. 다음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적은 덧 빌어다가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고져 뭐를 빌려다가 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어. 왜요? 춘산, 봄산에 눈을 녹인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봄산의 눈 흰색이죠? 누가 녹여줬어요? 바람이 그죠? 없애줬어요. 녹여줬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잠깐 저 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뭐야? 흰 머리카락을 뭐야? 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의 흰 머리카락인 늙음, 그죠? 늙음을 쫓고 싶어. 그러니까 늙음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눈 녹인 바람, 눈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 어떤 감정? 늙음을 한탄하는 거, 이것을 탄로가죠. 그죠?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 기 밑에 해묵은 서리. 기 밑에 서리가 무슨 색깔? 흰색. 그러면 기 밑에 해묵은 서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늙음을 녹여볼까 하느라. 이거 뭐지? 여기까지가 3번.
선지인데, 그죠? 탄로가였고요. 그러니까 얘도 자연물, 바람, 눈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거 맞고요. 그러면 4번 선지는 10년을부터 드리옵고가 4번 선지네요. 그러면 요 세 개, 여기가 5번 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4번 선지 10년을 가운칼이 감리에 우노메라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 공훈을 어느 때에 드리옵고. 자, 이 시조는 이순신의 시조예요. 이순신 하면 거북선, 그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니까요, 10년을 갈던 칼이 감리에서 우노메라, 감리는 칼집이에요. 1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칼집에서 운다는 것은 칼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나라를 위해서 칼을 갈았어. 그 실제로 물리적인 칼을 갈았다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을 다잡았다, 애국심을 지금 길러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잘 두고 있는데 칼집에만 묵어 있어. 그래서 관산을 바라보며, 여기서 관산은 어디냐면 국경의 관문이에요. 국경선 어디겠어요? 저기 일본을 향한 그 관문이겠죠? 때때로 만져보니, 칼을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 공훈을 어느 때에 드리옵고. 위국 공훈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 세운 공적이에요. 나라를 위해 세우는 공적. 그러면 현재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칼만 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우국 충정에 대한 다짐과 기계, 아주 넓은 기량. 자, 여기는 뭐야? 자연물에 화자의 심정을 비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지금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자, 5번 강산 좋은 경을 힘센니 다툴 양이면. 자, 여기서 하나, 4번 선지에서 하나 얘기 안 한 게 네요. 뭘 안 했냐? 그래서 화자의 심정은 뭐예요? 이 기계죠, 기계. 나를 걱정하는 우국 충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추상적 관념, 우국 충정이나 기계인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뭐야? 그러면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국 충정의 마음을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본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 5번 강산 좋은 경을 뭐야? 자연의 멋진 경치예요. 힘센 것으로 다툴 것 같으면 힘이 센 사람만, 즉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만 뭐 할 수 있으면 즐길 수 있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는, 나의 이 능력과 나의 신분으로는 어이하여 얻을 수 없다. 서리법이죠.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다. 그죠? 자연 즐기는 것을 내가 힘이 없고 분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즐기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없으니 나도 두고 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자의 감정은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을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강산의 좋은 경치에 비유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뭐 봤어요? 제망매가 해설이랑 대표 예제 풀어봤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안녕.